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또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요. 사실 생생법률쇼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새 단장하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 강의 남쪽으로 건너올 일이 없었어요. 네. 오랜만에 강남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방송국이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그쵸? 또 다른 방송국들은 또 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쵸? 오늘 오랜만에 평론가님 뵈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요. 평론가님 특유의 시원한 해설들 이번 시즌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통해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 더 글로리의 인기가 재조명한 학교폭력,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된 변조 룸카페, 하이브의 빅딜, SM엔터 인수할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법률 토크 얼른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더 글로리의 인기가 재조명한 학교폭력부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더 글로리. 평론가님 혹시 보셨나요? 연진아, 이제부터 내 꿈은 너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 서늘한 복수 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사실은 그냥 호기심 반. 그리고 이게 과연 재밌을까? 왜냐하면 김은숙 작가나 송혜교 씨가 이 복수 연기 또 복수 드라마를 쓴 적이 없고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정말 정주행했습니다. 저도 정말 틀자마자 시간이 우리가 순삭했다고 맞아요. 하죠. 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너무 흥미있게 봤고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전 사실 업무적으로 학교폭력 심하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네. 또 이렇게 열연과 또 탄탄한 드라마 득본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두 번째 파트가 공개된다는 3월 10일만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날 뭐 다 같이 밤새서 정주행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더 글로리 드라마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평론가님. 네, 시즌 1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죠. 12월 30일 날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로 공개된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문동은이 주인공이죠. 송혜교 씨가 연기를 한 캐릭터입니다. 이 유년 시절에 당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여성 현재의 나이는 한 3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성이 무려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본인을 가해했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철저한 복수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 시즌 1에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 공개될 시즌 2는 이 복수, 계획된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적극적인 복수의 장면들이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드라마 김은숙 작가 하면 필력,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작가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화제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파리의 연인부터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쭉 보다 보면 김은숙 작가가 가장 최적화된 장르, 바로 이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맨스 장르에 최적화된 작가였는데 이번에 이 스릴러를 중심으로 한 복수극으로 본인의 장르 탈바꿈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탈바꿈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배우죠. 주인공 문동은 역을 연기한 송혜교 씨의 연기 변신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김은숙 작가가 이 로맨스라는 장르에 최적화된 드라마 작가라면 송혜교 씨, 이 송혜교 씨는 자타공인 로맨스 연기의 장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맨스, 멜로 연기가 아닌 송혜교 씨의 연기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갖기도 했습니다. 이 복수극에 최적화된 배우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역시 연기 공력, 뭐 지금 20년 차가 넘은 배우잖아요. 그런 만큼 제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줄 만큼 서늘한 복수 연기를 펼치면서 역시 송혜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송혜교 씨 주변에 이 가해자로 나오고 있는 배우들이 있죠. 이 조연 배우들의 열연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박연진 씨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조연이라고 하기엔 뭐 주인공이죠. 그렇죠. 악역을 맡았습니다. 처음 맞는 악역인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너무 얄미워서 그렇죠. 연기 네. 그만큼 잘하셨다는 거겠죠. 네, 분노를 유발하는 악녀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본인의 연기 그레이드가 한층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박연진 씨, 그러니까 박연진 캐릭터죠. 이 박연진 캐릭터 임지연 씨가 펼치는 시즌2의 연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 드라마에서 이제 집중하고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바로 이 박연진의 남편으로 나온 하도영이죠. 정성일 씨입니다. 정성일 씨 하면 그동안에 이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더 글로리를 통해서 주인공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늘한 글쎄요. 선한 역이라고 하기에도 악역이라고 하기에도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특히나 여성 팬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또 스튜어디스 혜정아로 불리죠. 최혜정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차주영 씨. 이 배우 차주영 씨도 사실 연기 공력이 꽤 된 연기자입니다. 30대 중반의 연기자인데 사실 그동안 연기하는 모습들 어떤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 글로리를 통해서 상당히 이 주목을 받는 연기자로 발돋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배우들의 열연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가 복수극이지만 막장으로 치닫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우아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비유가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이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어떤 이 바둑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즌2에서 어느 정도 송혜교 씨와 또 주여정 역을 맡고 있는 이도현 씨죠. 로맨스가 펼쳐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고 이 바둑을 통해서 박연진의 남편이죠. 남편인 이 하도영의 이 송혜교 씨가 접근을 해서 뭔가 복수를 계획할 가능성도 시즌 1을 봤을 때 상당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바둑이 갖는 의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송혜교 씨가 원래는 지금 더글로리에서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됐지만 그 이전에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꿈은 건축가였어요. 이 건축과 바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김은숙 작가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바둑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집을 부수고 내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서 이기는 게임. 저는 이 김은숙 작가의 이 설명이 이 드라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수를 위해서 지금 문동은 같은 경우는 남의 집, 그러니까 박연진을 파괴할 필요가 있죠. 이 파괴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복수를 완성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성이 된다면 아마도 이게 제3자의 시각과 별개로 문동은 인생에서는 승리한 게임, 이기는 게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은유적인 도구, 상당히 우아한 도구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극 하면 사실 이 드라마가 8부, 8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체 16부면 막장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시즌 1 같은 경우 막장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게 이런 우아한 복수의 도구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막장 요소를 피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시즌 1이 기대치를 충족하고도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이 시즌2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통쾌한 복수 기다리고 있는데 두세 명 모이면 이제 더글로리 이야기 다 하게 됐는데 넷플릭스 시리즈다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관심도 집중이 된 거죠, 평론가님? 뭐 일단 순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쇼 비영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한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거의 지난달이었죠.
달이었죠. 1월 달 같은 경우는 더글로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사실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왜 쪼개기로 공개하느냐 이 쪼개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쪼개기로 공개를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인형의 집입니다. 인형의 집 같은 경우는, 종이의 집이죠.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시즌 1이 기대치를 밑도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호평을 받다 보니까 시즌 2가 시즌 1보다 사실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즌 2가 그만큼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쪼개기 전략이 실패한 케이스라면 지금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쪼개기 전략 예측이지만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즌 1이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즌 2는 시즌 1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넷플릭스를 서비스하지 않은 중국에서도 이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해요? 예상했던 바고요.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열풍 당시에도 이 불법 스트리밍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었는데 중국 방송가 이걸 또 오징어 게임을 기회로 삼아서 오징어의 승리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더글로리 역시 이 불법 스트리밍 피해를 본 그런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중국 포털 사이트에 더글로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무료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무료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드라마 관련 리뷰까지 남겼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 돈벌이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현재 불법 유통업자들 더글로리 이 건당 1,000원 안팎에 거래하는 불법 유통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더글로리가 학교 폭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다루고 있잖아요. 드라마 인기 이후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또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평론가님? 일단 이 드라마 자체가 사실 이 드라마 초반에 보면 문동은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 사실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요. 처참하죠. 네.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돼 있는데 더 끔찍한 건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보도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때 사건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파급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파급력이 상당했는데 특히나 이 태국 같은 경우 타이 더 글로리라는 캠페인이 SNS 상에서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 논란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학교 폭력과 연루돼 있는 연예인들, 우리 같은 경우도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데뷔 때부터 이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이 태국의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지금 더 글로리가 방영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SNS에서 중학교 때 본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던 친구를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사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배우 겸 가수 역시 과거 친구의 SNS에 남긴 댓글이 논란이 되면서 본인 SNS에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영향력, 우리가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갖고 있는 드라마의 우수성을 넘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또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자리매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중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 자체가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드라마 얘기를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절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그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 일명 이제 고데기로 온도 체크하는 장면 이거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사건이 2006년에 실제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의 사건을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서 소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시 피해 여중생, 이 동급생들로부터 20여일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데기 열 체크 장면이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고데기로 인해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피해 학생의 아버지, 경찰이 가해 학생 3명을 고발했고요. 그 가운데서 주범인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종편 채널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다면 사실 가해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텐데 예상을 비껴나갔어요. 피해 학생은 이 가해 학생들이 했던 그 당시의 행동 고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동자였던 A양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돼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 A양에게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들 A양과 비슷하거나 가장 약한 1호 보호 처분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는데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 가해자들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드라마를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드라마에서 묘사한 장면이나 현실에 이 피해자가 당한 그때 그 사건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폭행 혐의가 상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현 시점에서 이런 동일한 행동이 일어났다면요. 반드시 엄한 처분 뒤따르게 됩니다. 이걸 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처벌을 너무 경하게 받았다는 게 너무 부각되다 보면은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폭행, 상해죄가 가해진다면은 꼭 뭐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해나 폭행으로 처벌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지금 17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정확한 그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합의 같은 것이 있었는지 사과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 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요. 아마 당시 뭔가 초범이었고 가해자들이 뭐 합의를 따른 사정 등이 고려져서 좀 가장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1호 처분이 내려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이었다면 절대 이런 처분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와 동일한 학교 폭력을 행한다면은 절대 이런 1호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학교 폭력의 실제 피해자였던 일반인이 출연해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이들에게 실제로는 복수하고 싶다는 좀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가해자는 간호사가 돼서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죠. 제가 이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피해 여성이 출연을 했는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여성이 지금 31살이에요. 네. 31살인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요 시기에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감금까지 당했는데 이 학생 역시 고데기로 5분 동안 살이 찢어지는.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방송을 통해서 그때 상처를 보여줬거든요. 네. 상처가 남아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력하게 아마도 선명하게 남아있겠죠.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미용실에 가면 고데기 근처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말도 그리고 안 돼요. 이제 머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고데기를 들려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6개월 정도 잠을 아예 못 잤다고 해요. 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근데 이 더글로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동은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피해 여성 같은 경우도 가해자들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간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거나 어디에 기부한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과 관련된 자격증이잖아요. 중요한 건 가해자 중에 한 명을 대학 때 캠퍼스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해 학생, 그러니까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 너무 어이없는 것이
이 피해 여성을 보고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 쟤 아는 애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피해자를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가해 학생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을 겪은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이 지금 여성 같은 경우도 31살이고 지금 학교폭력을 당했던 때가 15살, 1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15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그램을 가해자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봤다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이 여성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 간호사가 된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정말 짐작조차 가기가 어려운데 유명 유튜버 역시 본인 역시 학폭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함께했죠. 요즘에 이분이 굉장히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튜브죠. 유튜브 명입니다. 곽튜브인데 곽준빈 씨입니다. 이분의 여행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12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학폭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곽준빈 씨 같은 경우는 학폭을 당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거의 그 축구만 봤다고 해요. 축구만 보면서 집 밖으로 나간 횟수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축구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건 뭐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생겨난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인들이 없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러시아어에 상당히 능통하거든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고 해외여행을 나간 것이 이제 여행 유튜버로까지 자리매김한 기회가 됐는데 지금 이 곽준빈 씨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여성이나 지금 곽준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체구가 왜소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놀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교폭력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쯤 또는 재작년쯤 학교폭력 이슈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연예인들 몇 명이 활동 재개를 펼친다는 보도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상으로도 과연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최근까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평론가님이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100% 가해자들의 잘못이고요. 이런 거 했다는 거 완전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학교폭력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계속되고만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고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과거에 얘기했던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는 이치고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학교폭력에 이 이야기를 대입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학교폭력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 관련 소식을 듣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4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강화된 법이 만들어진 게 2011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태가 조사된 게 2012년부터였거든요. 이 실태 발표가 된 건 2014년인데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뭐 관련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학폭 피해 응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합니다. 뭐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에는 주변에 알리질 못했는데 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도 늘어나고 있어요. 8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 역시 이 인식이 높아졌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코로나 시점에서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대면하는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 수업이 생겨나게 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이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문가들 엔데믹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난 상황, 뭐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그동안 뭔가 억눌렸던 이런 이 모습들이 이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마스크 이 의무도 완화가 됐잖아요.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일단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교 교육, 대면으로 한 교육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본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학폭위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마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책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저는 학폭위가 열렸다. 기사에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폭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뭐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학폭위가 열렸다는 게 이게 경미하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각급 학교 단위로 교육청의 산하에 설치가 되게 되는 건데 뭐 법률가도 포함이 되고요. 전문가 뭐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요. 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정하게 되는 기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오히려 요즘은 또 문제되는 게 경미한 사안, 경중한 사안 할 것 없이 학폭위를 좀 개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역할의 중요성이나 그 업무의 강도가 희석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장 종결제라는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습니다. 이것저것 학폭위가 다 열리다 보니까요. 실제로 좀 경미한 상황은 학교장 선에서 좀 종료시키자. 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학폭위까지 갔다는 거는 양쪽 다 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건데 누구 한쪽이라도 가해자, 피해자, 양당사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제 종결이 어려운 것이 학교장 종결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 제도 역시 크지 않은 게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교사들의 부담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아동학대법, 학교폭력 방지법을 개정해서 학교 붕괴를 막아달라는 교사의 청원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지금 관련 법을 보면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이 부분까지 지금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지금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 역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 법안을 또 한 번 개정을 하게 된다면 학생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을 개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폭력이라는 게 학교 아닌지 바뀐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교 폭력 어떤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기 어린 학생들이 행하는 폭력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런 행동은 금지돼야 하고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피해자에게는 완벽한 보상이,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글로리의 흥행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파트 더글로리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일단은 문동은 그리고 주여정 강남현 피해자들의 연대가 구성돼서 복수를 실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가해자들의 연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연대가 계급사회처럼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꼭대기에 박연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해자들의 약한 연대를 피해자들의 강한 연대가 이겨내서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을 아마도 많은 대중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된 변종 룸카페입니다. 룸카페, 사실 저는 좀 생소해요. 룸과 카페가 붙어 있다. 어떤 곳인지 평론가님 룸카페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룸카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지금 최근에 이 청소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의 룸카페의 모습과 지금의 룸카페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요. 그때는 천 정도로 이제 공간, 이 구획만 해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뭐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들이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뭐 연인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공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룸카페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상 그 시설 같은 것을 보면 뭐 욕조 같은 것도 뭐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네. 있다는 말도 들어있고요. 화장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도어락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텔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건 청소년들이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공간은 폐쇄적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들이 가본 이 지금 룸카페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성인 청소년들 청소년실 구분이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방 내부에 뭐 매트가 있다든지 담요 그리고 TV까지 있다고 하는데 TV를 보면 사실 OTT 서비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공개되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영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물 영화 역시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뭐 여가부가 단속에 나섰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 룸카페 이용한 적이 있느냐 이와 관련된 지금 질문을 네. 중고생 9,500여 명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4.4%가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들 중에서 이제 주민등록증 나이 확인 없이 들어갔다는 응답자가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0%가량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전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놀이시설이 정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가부가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면서 서울시 또한 특별점검 단속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이렇게 열흘 동안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죠.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 뭐 초중고등학교 이 학교가 있는 부분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대상이었는데 일단 룸카페 업주가 이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이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또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 종사자가 이 청소년의 출입 고용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이 청소년 흡연 또 음주 행위 계도와 예방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죠.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름만 카페지 사실상 저는 숙박업소, 모텔과 뭐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이 룸카페라는 공간이 뭔가 탈선을 해도 되는 곳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숙박업소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이미 룸카페가 모텔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 강남과 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 룸카페가 많은데 이곳에 취재진이 한 10곳 정도를 가봤다고 해요. 하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막는 룸카페는 한 곳도 없었다고 하고요. 주민등록증 검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주말 손님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 10대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체가 조금 어떤 관리, 단속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룸카페 같은 경우는 업태가 자유업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룸카페 실태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인 건 사실 이 룸카페 안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선 그런 이야기가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이런 목격담이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욕실까지 갖춰놓은 어떤 변종 룸카페죠. 변종 룸카페 영업도 성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서 이 업주들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밤새 룸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밤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 문구를 내걸고 홍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런 룸카페가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이 언론사에서 관련 판결문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꼴로 룸카페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는데 보면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 보자 이렇게 꿰어내는 거죠. 룸카페로 데려가서 성인 A씨가 이 피해자 미성년자입니다.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A씨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고요. B씨 역시 범행이 비슷했는데요.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역시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성폭행으로 간주돼서 처벌 대상인데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언론사가 관련해서 룸카페 관련 판결문 23건을 분석을 했는데 피해자는 모두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9살부터 18살까지의 미성년자였고요. 그리고 가해자 가운데도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텔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분석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을 해도 처벌받은 거 아니냐, 아무도 처벌받지 않느냐, 없음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근데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입장을 하면 안 되고 제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창문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면 창문 가려달라 이런 지금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기에 종이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가려놓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게 사실 업주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면 업주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종 룸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음식점, 자율업 같은 걸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실제로 숙박업소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이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남녀 혼숙을 금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의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듯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하게 벌금 정도 수준에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초범이라거나 처음으로 뭐 단속에 걸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좀 처벌이 경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뭐 영업 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 강화 밝히자 청소년 단체는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여가부가 정해놓은 청소년 유해업소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의 우려,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런 단속 자체는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게 지금 반발의 목소리를 낸 주된 포커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룸카페 규제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관련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한 여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곳이 이제 위생 관리에도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병 감염의 위험도 높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원치 않는 낙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성격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관계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 더 음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평론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룸카페라는 공간만을 한정해 놓고 본다면 룸카페가 유해 환경이다, 그러니까 유해 업소다 해서 아예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 입장 불가라는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접근을 허용하려면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를 예방, 계도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우리가 이걸 구제할 방안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룸카페를 규제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청소년들이 좀 건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어른들의 어떤 욕심이 불러온 참극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요.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입니다. 하이브의 빅딜 SM엔터 인수할까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하이브가 1세대 아이돌을 탄생시킨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M의 1대 주주죠. 뭐 대주주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PD의 전체 지분율이 18.46%거든요. 이 가운데서 하이브가 인수한 지분이 14.8%입니다. 4,228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난 10일에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대의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 출신이에요. 네. SM 출신이 본인 친정을 사들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지분과 관련해서 이수만 씨의 지분이 2년 전부터 사실 여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던 게 CJ ENM 또 카카오 등이 있었거든요. 물론 카카오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최종 승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로 미뤄 최종 승자는 하이브의 몫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하이브에는 BTS 또 뉴진스 이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글로벌 그룹들이 소속이 돼 있죠. SM 역시 우리나라 이 1세대 아이돌을 출범시킨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이기 때문에 이 두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한 식구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빅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정말 빅 이슈죠. 이 연합으로 인해서 K-팝 업계의 지각 변동
예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SM의 경영권을 두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아직까지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이수만 전 PD가 왜 SM에서 손을 털고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자기 주식을 하이브에 넘겼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넘긴 것까지는 아는데 왜 갑자기 SM은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수만 씨와 SM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SM 약자가 이수만의 수만에서 그렇죠. 나온 약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SM 경영권의 분쟁에 불을 붙인 게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지분율 1%에 불과한 자산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가 촉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촉발시킨 문제인데 이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왜 SM이 이수만 씨가 설립한 기획사 라이크 기획이거든요. 이 기획사의 일감을 몰아주느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 제기에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 지금 SM 내분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지금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도 지금이 사실 SM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SM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실제로 카카오도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7일 SM의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만 씨가 이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이미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이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행위다. 이수만 씨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SM 경영진 2대 주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가 됐는데 이제 하이브가 그 이후에 반격에 나서면서 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전 총괄이 낸 지금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얼마 있으면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하이브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법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 허용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현재 SM 이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그럼 자금 조달 목적 같은 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추후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가 SM과의 계약 종결 이후에도 어떤 음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이 관련된 계약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수만 씨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 이수만 씨가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을 만들었는데 SM의 일감을 라이크 기획이 다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70년 이상 음원 수익 중 6%를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를 요구를 했던 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수만 씨가 이 어떤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계약 내용까지 완벽하게 공개를 한 것, 소액주주 결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 내용까지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결과와 SM 주주총회 또 카카오의 대응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생생법률쇼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상담을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위해 서 있어준 너 이제 난 그만 졸업하려고 해 불안해하던 그 많은 날을 기억해 이 벅찬 감정 손은 들어 안녕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서면 날 기다린 세상으로 가 미지의 별 동경했던 여행을 시작할 때 My graduation 그 첫 걸음 많이 행복하게 될 거야 지금 이 기분을 내게 전해야 할 텐데 맘이 조급해 마치 눈보라 속 길을 밝히는 불 그래 너만을 보고 걸어온 거야 모두 변했죠 나의 세상 끝에 남은 너 얼어붙어 더 좋은 하순 옮길 거야 우린 하얀 둘러봐 지금 우리 둘뿐이야 왜 언제나 부족한 것만 같아 어쩔 줄 모르던 오래전 내 안에 그 작은 너는 낯선 건 yeah, 그리고 날 막연했었던 질문들 답을 쫓아가